관련 소식 정치부 강은하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네. 지금 현재 귀환길에 김영철이 가고 있는 거죠? 네, 이미 그 광진구에 위치한 호텔에서는 빠져나와서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고요. 예. 아마도 통일대교로 향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올 때는 통일대교로 못 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진교를 통해서 빠져나왔죠. 이번에 가는 길은 남아서. 괜찮아요? 근데 지금 들리는 소식으로는 국회의원들이 또 이제 통일대교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 도착을 한 건지 뭐 그런 건 예.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네. 아무튼 그냥 보내줄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아마도 또 그 통일대교 공간을 두고 예. 약간의 그런 실랑이는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소식은 잠시 후에 다시 좀 알아보도록 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 때 장면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빈석 자리 때문에 이게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과 네. 북한 사이에 낀 헌법재판소장이 신경을 털어놨다고요? 네, 이번에 그 자리에요. 5개 헌법기관장들이 예. 자리를 참석을 해가지고 예, 회의식을 오부요인이라고 함께 하죠. 봤습니다. 예. 네. 근데 굉장히 특이한 게 이게 그 각 국들 사이사이에 끼어 앉았어요. 아, 예. 예, 근데 그 중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하필이면 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 앉은 겁니다. 예, 브룩스 사령관과 예. 김영철 부장 사이에. 예, 그렇습니다. 근데 상상만 해도 굉장히 숨이 막히는 그러게요. 자리인데요. 이 헌재 소장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 자리가 너무 어색했다. 몰랐나 봐요. 예, 어느 한쪽하고만 인사하면 또 다른 쪽에서는 오해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나는 무시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좀 번갈아 가면서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예. 이게 배치표가 미리 공개가 됐던 게 아니고 현장에 가서 본인이 그 자리에 앉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렇다 보니까 현장 가서 좀 깜짝 놀라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알았으면 좀 준비를 해왔을 텐데 라는 좀 아쉬움도 좀 표현을 예, 했다고 그래서 합니다. 보니까 뭐 날씨 얘기밖에 못했다고 얘기는 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브룩스 주한 미군 사령관이 이제 뒷줄에 문재인 대통령 뒷줄에 앉아 있는데 이것도 다 의미가 있다면서요. 네, 그게 사실은 지금 브룩스 그 주한 미 사령관이요. 예. 저 자리에 제복을 입고 참석했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모습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예. 보통은 이런 곳에 기본적으로 잘 오지 않을 뿐더러 네. 오더라도 제복을 입고는 잘 오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제복을 입고 이방카 그 선임 보좌관 뒷자리에 앉아서 네. 김영철과 이 한 자리를 사이에 두고 앉아 그렇죠. 있었다는 예. 저 장면이 굉장히 독특한 장면인데요. 이게 아마도 이제 미국 입장에서 이방카 선임 보좌관이 바로 뒷자리입니다. 네, 선임 보좌관이 김영철 어쨌든 군 출신입니다. 예. 그 적이 되는 나라의 군 출신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둘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브룩스가 뒷자리에 앉아서 함께 그 자리를 좀 지켜주는 그런 모양이 좀 펼쳐지지 않았나 생각이 어쩌면 됩니다. 경호처럼 그런 보여질 수도 느낌이 있고. 예, 주어지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올림픽 기간 중에 김일성 가면, 그러니까 북한 응원단이 네. 쓰고 나와서 논란이 됐던 김일성 가면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당시 평양에서 왜 그런 분란을 만드느냐 이런 질책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가면을 보면요. 네. 눈을 막 뚫고 예. 그런 식으로 사용을 했잖아요. 나중에 북한에서 저기 잘생긴 북한 네. 배우 사진이다 이렇게 네네. 얘기했죠. 예. 아마도 김일성은 아닐 것으로 이제 생각은 되는데 네. 어쨌든 이번에 북한 대표단, 응원단, 선수단은 모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내려온 단체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 남북관계에 계속 문제가 생겨나는 거에 대해서 좀 이제 생각을 가지고 예. 좀 질책이 있었다라는 그런 발언이 나온 건데요. 네. 하지만 과연 저 가면을 그 이번에 내려온 실무진들이 판단해서 가지고 내려왔을까? 그렇지는 않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질책이 이루어졌을까? 저는 약간 의문입니다. 근데 어쨌든 예전에 그 현수막 김정일이 걸려 있는 현수막 네. 관련해서 뭐 비에 졌네 만에 그래서 네네. 막 울고불고했던 그런 장면은 연출되지 않았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는요. 네. 자, 오늘 북한 매체가 북한 선수단 어제부터 공개가 되긴 했습니다만 네. 응원단 귀환 소식을 사진과 함께 보도했는데 이채롭습니다. 한번 네. 그 목소리부터 확인하시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인 제6상 김일국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우리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이 남조선에서 진행된 제23차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에 참가하고 26일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사진이요? 네. 끝도 없네요. 299명입니다. 이번에 돌아간 그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손을 잡고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정말 염색 진풍경이죠. 네. 근데 어쨌든 이번에 나온 그
그 배웅한 사람들을 보면요. 이번에는 김여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렇다 보니까 최희가 이제 가장 예. 고위급으로 나와서 이 배웅을 했고요. 모두가 어쨌든 좀 노력하고 고생하고 왔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일일이 한 명 한 명 다 악수를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김영철은 현재 통일대교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통일대교로 향하고 있다고 하고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으면 합니다만 김영철이 몰고 온 파장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김영철은 사실 미국과 대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에 나서고 있고요. 네. 하지만 비판은 또 엄청나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진심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대화라는 게요. 양측이 좀 진정성 가지고 나오면 되는 건데 지금 미국은 미국대로 비핵화라는 하나의 그렇죠. 전제 조건을 계속 걸고 있고요. 예. 북한은 북한대로 비난을 계속 이어가면서 이 관계가 계속 어긋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북미 간의 그 대화에 있어서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를 예.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예.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북한 대화를 원하고 있지만 우리는 적절한 조건에서만 대화하기를 원한다. 적절한 조건이 비핵화겠죠, 당연히. 바로 비핵화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북한은 그럼 어떻습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 어쨌든 우리 이번에 특히 와서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펜스 부통령에 대해서도 비난을 저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똥개요? 예, 표현이 워낙에 좀 거칠죠. 그러네. 그 보복 절도할 뭐 헌나발질을 해댔다. 저게 지금 뭐를 얘기하냐면요. 이번에 남북 만나서 북미가 만나서 대화를 하기로 했는데 그게 북한의 반대로 무산됐다라는 입장을 미국에서 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비판을 내놓은 겁니다. 예. 자, 북미 관계 어떻게 될지 또 우리나라 남북 관계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김영철 북한으로 돌아가서 김정은에게 어떻게 보고할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333 뉴스 먼저 사회 뉴스입니다. 경기 시흥의 한 체육공원 조명탑 위에 한 남성이 올라가 있습니다. 조명탑을 수리하러 올라갔다가 크레인이 고장나 고립된 건데요. 바로 소방대원이 출동해서 이렇게 고가차로 조심스럽게 이 남성을 구조했습니다. 조명탑 높이가 30m였다고 하니 그야말로 공포의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공포의 5시간 광주에서도 있었습니다. 셰퍼드 한 마리가 이렇게 경찰에 둘러싸인 채 쓰러져 있죠. 또 다른 셰퍼드는 이렇게 소방관들이 포획했습니다. 개 4마리가 우리를 탈출해서 근처 공원을 활보한 겁니다. 여당 없이 그냥 그 2마리가 뜯어버려 그냥 물에 뜯어버렸어. 한 번씩 다 먹어가지고 그냥 옆에 가도 못했지. 공격받은 작은 개 4마리 중 2마리가 죽었고 시민 수십여 명은 대피했습니다. 나머지 셰퍼드 2마리도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붙잡혔습니다. 무더웠던 여름, 장애인 학생이 모인 특수반에만 에어컨을 못 틀게 했던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장 기억나시죠? 그 남자애기 그 소변 누는 그 부분 있죠? 거기까지 땀띠가 다 났었어요. 되게 속상했었어요. 애들은 이거 해줘도 기억 못하잖아라는 말을 계속 하셨어요. 이 교장 결국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육청 조사 결과 2016년 6월부터 석 달간 장애인 학급만 빼고 에어컨을 틀었고 또 자신이 혼자 근무하는 교장실 에어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동한 적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인물 뉴스입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호흡을 맞추고 있는 방송인 전현무 씨와 모델 한혜진 씨가 열애를 인정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무려 나흘 이상 강남 일대에서 이렇게 한밤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된 건데요. 소속사 측은 현재 좋은 감정을 가지고 서로 알아가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빅뱅의 지드래곤이 오늘 현역 입대합니다. 강원도 철원 6군 3사단 백골부대에서 교육을 받은 뒤에 자대 배치를 받는데요. 팀 동료인 태양도 다음 달 12일 입대해서 당분간 빅뱅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자 컬링팀의 인터뷰 광고 요청이 하루에 150여 건씩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기를 만끽할 겨를도 없이 다음 달 17일 세계 선수권 대회에 출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패션 쇼장입니다. 모델은 없고 이렇게 드론이 직접 가방을 소개하죠. 이렇게 미국과 중국 등 글로벌 기업들이 드론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빨리 개발은 했는데 규제에 막히고 투자도 부족해서 상업화에서는 글로벌 기업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사용된 스포츠 용품과 TV, 침대 등 약 90여 종류의 제품이 공매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패럴림픽이 끝나는 3월 말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두 달밖에 사용하지 않은 중고 물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이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행기가 약속한 시각보다 1시간 이상 늦게 출발하는 지연율을 조사해보니 국제선은 아시아나 항공, 국내선은 진에어가 지연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지금까지 333 뉴스였습니다. 네, 사회부 강영석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결심 공판에서 이제 검찰이 얼마나 형량을 구형할지가 관심이잖아요. 그런데 주목할 부분이 서울중앙지검의 3차장 검사가 직접 재판에 참석한다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통상 그 검찰이 주요 사건의 경우 검찰 수사를 이끌었던 책임자가 직접 공판에 나와서 특히 이제 결심 공판 때 구형을 하던 관례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관례에 비춰봤을 때 이번에도 워낙 사건의 그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할 때 당시 수사를 이끌었던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오늘 오후 공판에 나와서 구형을 직접 할 예정인데요. 예. 지금 현재로서 오전부터 지금 재판이 시작됐는데 그 서증조사라고 합니다. 그 서류를 증거로 냈던 서류들을 다 채택할지 말지 그리고 실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하면서 오전 재판이 쭉 진행되고 있고 아마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재판에서 이제 실제 검찰의 최종 그 논고가 나오고 그 이후에 그 구형량까지 선고가 되는 그런 과정으로 지금 이뤄질 예정입니다. 네, 이미 최순실 씨하고 이제 상당히 범죄 혐의가 겹치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한테는 25년 구형에 20년 선고가 내려졌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는 그것보다 더 그 강력한 처벌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가 상당 부분 겹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뇌물죄 등 13가지 혐의가 겹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두 18가지 혐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도 18가지가 혐의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 최순실 씨의 혐의 13개 중에 재판부는 11개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검찰이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거에 비춰봤을 때 당연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범 내지는 실제로 공모했을 때 이거를 주도했던 인물로 지목됐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최소한 최순실 씨보다 더 높은 형량을 구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25년을 구형했었으니까 최순실 씨한테 그러면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뭐 구형이 가능한 그 형량 범죄 혐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대 유기징역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겁니까? 그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30년입니다. 30년. 다만 가중처벌되는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50년까지 구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법조계에서는 무기징역까지 구형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좀 더 지배적입니다. 아무래도 그 워낙 혐의가 많다 보니 실제로 국정농단 재판 외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또 다시 추가 기소가 됐고 이런 여러 가지 재판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징역 30년 이상 내지는 징역 40년 안팎의 3, 40년 정도가 예상이 그 정도의 됩니다. 구형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박 전 대통령 결국 오늘 결심 공판으로 나오지 않았는데요. 다만 과거에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던 만큼 오늘도 나와도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과거의 박 전 대통령의 발언부터 잠깐 들어보시죠.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일부 연설물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네. 일단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재판에 안 나왔었고 오늘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이제 선고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자신에 대한 선고 공판이 이루어지는데 이 피고인이 안 나올 수 있는 겁니까 혹시? 네, 원래 원칙적으로는 선고 공판에는 참석을 하게 돼 있죠. 출석을 하게 돼 있지만 기존에도 실제로 선고 공판에도 참석하지 않았던 전례들이 있긴 합니다. 다만 주요 재판, 실제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이런 대형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들이 출석하지 않았던 전례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선고 공판에 참석을 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설마 선고 공판까지 불출석하진 않지 않겠느냐 이런 지금 관측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다만 지금 여전히 90일 넘게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선고 공판 역시 걸석 상태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선고 1심 선고도
생중계하기로 지금 할 수 네. 있다라고 해놨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선거 공판 다음 달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안 네. 나온다면 이거 뭐 생중계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실제로 지금 생중계가 허용된 이후로 실제 생중계가 이루어진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제 재판에 나온다고 하면 생중계 가능성이 있겠지만 네. 이 생중계 여부는 선고 일자가 잡힌 뒤 재판부가 선고 일자 약 일주일 정도에 앞서서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이 세월호 보고 시점 조작과 관련해서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 오늘 새벽에 귀가했습니다. 그 장면 보시겠습니다. 세월호 보고 시각 조작 관여하신 것 인정하셨나요? 검찰한테 물어보셔야지. 나한테 물어보셔야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 이젠 인정하십니까? 네? 지시 뭐? 지시 이제는 인정하십니까? 뭔 지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보고 시점 조작하는데 관여했다는 혐의 부인하시는 겁니까? 그거 처음 들어요. 실제로 대통령께 몇 시에 어떻게 보고하셨나요? 처음에. 아이고, 그런 질문 하지 맙시다. 지금 꼴밤 새고 나오는 사람입니다. 신경한 말씀만 해주시죠. 네. 박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되는 가능성도 좀 있는 겁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아직까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좀 낮기 때문에 예. 아마 조금 더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에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예. 관계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 뉴스 분석 하태원 국제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장, 오늘의 분석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안개 속 평창 이후라는 키워드를 골라봤습니다. 자, 미국과 북한을 평창으로 불러들여 두 차례의 탐색전을 펼쳤지만 본격적인 대화의 실마리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결국 북한의 비핵화 의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이 리포트에서 봤습니다만 과거에요.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공개리에 온 북한 인사를 이렇게 비공개리에 만나는 것 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김영철은요, 어젯밤 평창올림픽 폐회식 참석 이후 거의 24시간 가까이 공개 행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측 대표 자격으로 박람한 인사가 사실상 감금 상태에서 비밀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올림픽 대표단장이라는 모자를 썼을 때는 공개 행보를 했지만요. 네. 자, 남북 고위급 대표 단장이라는 그런 모자를 쓴 뒤로는 철저히 자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물론 우리 정부가 철저히 김영철의 동선을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질문 드리자면 왜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인지 좀 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 낀 우리나라의 현실을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악수하고 웃는 모습을 보여주자니 미국이 걸리고요. 천안함 책임지라고 공개적으로 따지자니 어렵게 잡은 남북대화의 기회가 날아갈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자, 사실 이번 평창올림픽은요, 참석부터 현재까지 모두 네. 일방통행 연속이었는데요. 현성월 점검단에 파견 통보를 한 다음에 파견을 취소한 것, 심하게 이루어졌죠. 네. 그 다음에 금강산 합동 공연을 취소한 것, 역시 밤 10시가 넘어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네. 자, 그런 면에서 김영철의 파견은 북한식 갑질의 결정판이었고요. 우리 대통령도 썩 기분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제 1시간 만나고 오늘 이제 점심 때 2시간 이상 식사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 과연 그럼 남북 간에 지금 이 시점에 무엇을 논의했는지 공개가 좀 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오찬을 위해서요. 네. 정우영 청와대 안보실장이 직접 호텔로 찾아갔잖아요. 네. 자, 이 면면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정우영 안보실장과 남관표 차장의 경우에는 네. 정상회담을 논의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이도훈 평화교섭 본부장, 그다음 최강일 외무성 부국장 라인에서는 육자회담, 네. 국회 문제 논의할 겁니다. 그리고 천혜성 통일부 차관 김성애 통전 책략실장은 역시 남북관계 복원을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쪽에서 이제 4명의 고위 당국자가 나가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보통 그동안은 올 들어서 계속 그랬지만 김영철의 카운터파트는 서훈 국정원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안 보이네요. 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네. 지금 서훈 실장, 그 다음에 김영철 통전부장은 아주 지겹게 만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서훈 원장이 국정원 차장 시절에 북한에 가면 호텔방에서 몇 날 며칠 합의문 쓰기 위해
두문불출하면서 남북 협상을 벌였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자, 서 원장으로서는 적어도 남북 군사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시자회담 개최 날짜를 확정 지으려고 김영철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만 역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본질은 북한이 전 세계 그리고 우리를 핵과 미사일로 위협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 본질은 해결될 수 있는 겁니까? 자, 보십시오. 비핵화 이 이야기는 김정은 외에는 어느 누구도 언급할 수 없는 금기어에 가깝습니다. 자, 자칫하면 목이 날아날 일을 김영철이 언급할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1월 달입니다. 시종일관 생글생글하던 리성관이 갑자기 정색했던 장면이 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북남 고위급 회담에서 그 무슨 비핵화 문제를 가지고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는 옳도당치 않는 지금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소리를 내돌리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최첨단 전략 무기들은 철두철미 미국을 겨냥한 겁니다. 네, 제가 보기에 한반도 정세는 철저히 안개 속인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얘기했던 평창 이후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 어쩜 오늘이 그 첫날인데 여전히 우리는 안개 속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태훈 국제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마라톤 회의 끝에 오늘 새벽 국회 문턱을 일단 넘었습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도현 기자,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5년 만에 통과됐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새벽까지 잇따라 회의를 갖고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기준법을 대폭 손질했습니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됩니다. 기존의 근로기준법도 하루 8시간씩 40시간, 그리고 12시간의 연장 근로를 포함해 주당 52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규정하긴 했습니다. 다만 주말을 근로일에서 제외하면서 토, 일요일 포함 16시간의 초과 근무를 사실상 허용해 왔는데요. 환노위가 토, 일요일을 포함해서 주 7일을 근로일로 정의하면서 일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명확히 규정된 겁니다. 자, 이렇게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된다면 재계나 또 기업, 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산업계에 미칠 충격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올 7월부터 당장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또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네, 그러면 휴일 수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동안 휴일 근무 수당 지급도 산업계와 노동계에서는 첨예한 쟁점이었는데요. 여야는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을 넘는 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200%의 수당을 지급하는 데 합의하면서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 휴무 제도를 민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민간기업 근로자들은 실질적인 임금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여야는 주당 근로시간 제한 규정에서 제외되는 특례 업종을 대폭 축소하고 탄력 근로제 확대 적용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서울시가 연내에 택시 요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의 처우나 승차 거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허욱 기자. 네, 서울역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택시 기본요금이 5년째 3,000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인상되는 겁니까? 네, 택시 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와 택시업계는 협의체를 꾸려 올해 안에 택시 요금 인상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인 택시기사의 월급이 매달 217만 원 정도인데요.
요금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 4인 최저생계비는 물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택시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승차, 택시 비용을 올린다는 얘기인데,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나 오르는 겁니까? 네, 올해 최저임금은 16.4% 오른 7,530원인데요. 이를 감안할 경우 기본 요금을 3,000원에서 최대 4,500원까지 올리는 안이 있고요. 아니면 3,900원까지 올리고 회사에 내는 산학금을 동결하는 방안, 이 두 가지 안을 놓고 검토 중입니다. 모두 택시기사 입장에선 실질 소득이 15%에서 20%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근데 사람들이 사실 서비스만 좋으면 올려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승차 거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승차 거부 문제는 그대로 두는 겁니까? 네, 승차 거부는 주로 택시 이용객이 몰리는 늦은 밤에 이루어지는데요.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인 할증 시간을 한두 시간 앞당기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택시 수요가 가장 많은 시간대부터 요금을 올려주면 택시기사가 승차를 거부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줄지 않겠냐는 겁니다. 서울시는 택시기사가 한 번이라도 승차 거부를 하면 10일 이상 자격정지를 내리는 강력한 대책을 도입할지 여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할증 시간을 11시로 땡기는 방안까지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서민들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금은 언제부터 인상이 될까요? 네, 대부분 시민들은 팍팍한 주머니 사정 때문에라도 요금 인상하는 방안을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때문에 여론을 감안한다면 6월에 있을 지방선거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반기 중에 조율을 마무리하고 지방선거가 끝난 하반기에 요금을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전 마지막 재판이 오늘 법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성혜란 기자, 박 전 대통령 혹시 오늘 출석했습니까? 네, 오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열리고 있는 재판에서는 검찰 측과 변호인단이 마지막 서류 증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구형은 오늘 오후에 이루어질 전망인데요. 검찰은 최종 의견을 진술한 뒤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이후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이어지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 국선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만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 어느 정도나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총 18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중 13개의 혐의가 최순실 씨와 겹칩니다. 앞서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을 구형한 바 있는데 박 전 대통령에게는 이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이르면 3월 말, 늦어도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4월 16일 이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에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배우 조민기 씨는 경찰 소환을 앞두고 있고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연극연출가 조중현 씨는 오늘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김남준 기자입니다. 경찰은 청주대 학생들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조민기 씨를 소환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다음 달 중 조 씨를 소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성년자 2명을 각각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중현 극단 번자기 대표는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오늘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조 씨 차량과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천주교 인권위원회 소속 간부 A씨도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밀양 송전탑 설치 반대운동에 참여한 여성 활동가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폐월 정직, 여성단체에서 주최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그렇게 두 가지가 징계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이를 사건은 공소시효가 안 끝났고 친고죄 조항이 폐지된 이후의 일이라 피해자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들 외에도 배우 조재현, 최일아,
연출가 이윤택, 오태석 등 16명에 대해서도 피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경찰은 수사 가능한 혐의나 추가 폭로가 발견되면 이들도 즉각 수사 대상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오늘은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각 직업별 교육 문화를 짚어보겠습니다. 박건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근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유족들이 주장하기로는 선배 간호사들이 굉장히 괴롭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동료 간호사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다고요. 예, 숨진 간호사 박 씨와 동료였던 A 씨는 이 박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많이 힘들어 했었다며 막지 못한 데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뜻있다고 알려준 것도 없고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너무 못하는 것 같아서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진짜 책임감도 강하고 정말 공부도 너무 잘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이 A씨 자신도 박 씨와 마찬가지로 태움, 선배 간호사들의 괴롭힘으로 우울증까지 겪었고 이 간호사 일까지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어느 정도였을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그 상황 자체가 사람을 위축되게 만들고 아는 것도 다 잊어먹게 만들고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하는데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날 싫어하는구나. 네, 문제는 제2 또 제3의 사례가 또 나올 수 있다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태움은 간호사 업계 전반에 만연한 문제입니다. 현재 입사 6개월째인 신입 간호사 이모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지금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액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실수로 잘못 봤어요. 그러면은 넌 이게 맞는 거냐 하면서 그 잘못한 수액을 바닥으로 던진다거나 그 처치대 위에다가 이렇게 집어 던진다거나. 전문가와 함께 이 씨의 정신건강이 어떤지 살펴봤는데 지금 스트레스가 상당한 수준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네. 그 태움을 하는 선배 간호사들의 입장도 들어보면서 조금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말하던가요? 예, 취재 과정에서 만난 10년차 간호사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신입 교육까지 맡기는 현재 병원 시스템을 지적했습니다. 네. 지금 자기 일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가윈 일이나 다름없는 후배 교육까지 맡다 보니까 차근하게 교육하고 하기보다는 윽박지르고 재촉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가르치는 데만 힘써야 되는데 나는 내 업무를 보면서 이 애도 돌봐야 되고 이 애도 가르쳐야 되고 또 교육하느냐고 뭐 업무가 계속 지연돼요. 그럼 나머지가 이걸 충당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들도 짜증나요. 네, 그런데 이런 서열 문화가 간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항공사 승무원들도 시달린다면서요? 예, 간호사들만의 문화가 태움이라면 승무원들 사이에는 시니어리티라는 시니어리티. 문화가 있습니다. 예, 네. 서열 잡기 문화인데요. 이 갑질뿐만 아니라 기내에서 폭행까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컨텐츠하고 이제 안에서 말로써까지 뺨을 맞았다고 하거나 비행 내내 이제 손을 내고도 호텔방을 쓰면서 뭐 치킨 같은 거 시켜놓고 너가 내란 식으로. 제가 타고 있는 기내에서도 저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에만의 일인가요, 혹시? 우리나라만은 아니고요. 한국과 일본 항공사에서 주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런 문화가 싫어서 외국 항공사를 택한 승무원도 있었습니다. 시니어를 떠받들여줘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가 좀 있었나 봐요. 너무 이제 선배들이 힘들게 하니까 이제 병원에 다니는 친구들도 많다고. 네, 참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나라의 경우 이런 문제들을 막기 위해서 좀 대책이 있다면서요? 어떤 대책들이 있나요? 네, 프랑스를 보시면 직장 내 괴롭힌 가해자는 징역 2년에서 벌금 3만 유로까지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캐나다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네요. 그 외에도 호주나 스웨덴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관련된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한번 말 들어보시죠.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내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제가 2016년에 법안을 내기는 했는데요. 아직 논의조차를 시작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가해자나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안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건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오늘 2박 3일 동안의 방남 일정을 마치고 귀환합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아라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북한 고위급 대표단 오늘 일정 어떻게 되죠? 네, 북한 고위급 대표단은 오늘 숙소인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조찬을 가진 뒤 정오쯤 경의선 육로를 통해서 북한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철은 폐회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고 어제는 하루 종일 워커힐 호텔에 머물면서 청와대, 국정원, 통일부 등 외교 안보 당국자들과 잇따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영철은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만나서 거듭 미국과의 대화 의사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과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면서도 비핵화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화의 전제 조건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한 셈인데요. 김영철은 전날 문 대통령의 비핵화 요구에도 진지하게 듣기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비핵화가 없으면 대화도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용의를 밝힌 이후 처음으로 트럼프가 반응을 내놨는데요. 이 트럼프는 우리는 오직 적절한 조건 아래서만 대화하기를 원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대화의 조건이 무엇이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셈인데요. 이 트럼프는 적절한 조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현지 언론들은 비핵화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백악관은 또 앨리슨 후커 미 NSC 보좌관을 비롯한 미국과 북한 당국자들의 접촉설에 대해서 강력히 부인하면서 이 북한이 미국과 한국을 이간질하는 데 성공한 것 같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방카도 미국 N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해서 굉장한 압박 메시지를 보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평창 겨울올림픽 폐회식 당일인 25일, 이방카는 미국 내 올림픽 독점 중개사인 MBC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이방카는 인터뷰에서 여기, 즉 평창에서 북한까지는 8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면서 미국이 한국과 협동해서 최대의 압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방카는 김여정과 비교되는 것이 정당하냐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